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날이 진짜 올 수도 있을까요? 베트남 정부가 파이코인을 자국의 법정화폐로 선언합니다. 놀랍고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베트남에선 그 시나리오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조용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4일 베트남 국회는 암호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정식 편입하는 디지털 기술 산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암호자산을 민법상 재산으로 공식 인정합니다. 이건 단순히 암호화폐 써도 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생깁니다. 파이코인도 암호자산이죠. 그러니까 2026년부터는 베트남에서도 파이코인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결제 수단으로의 사용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산으로서의 첫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땅은 샀지만 아직 건물은 지을 수 없는 상태와 비슷하죠. 하지만 땅부터 확보된 이상 언제든 건축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혹시 베트남이 정말로 파이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좌우하는 건 단 하나. 지금 베트남이 파이코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화폐든 제도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항상 사람이니까요. 베트남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파이코인 노드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파이스캔 통계에 따르면 총 노드 수는 무려 91만 8천 개에 달합니다. 이건 한국의 약 5배, 미국의 12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물론 활성화된 노드는 그중 극히 일부, 약 8,153개에 불과하죠. 활성률은 고작 0.9%. 수치만 보면 무관심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기다림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준비를 마쳐두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법률이든 기술이든 한 발짝만 움직이면 전면 확산될 수 있는 불씨가 이미 깔려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기술을 넘어 국가적 실험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은 그 중심에서 가장 현실적이고도 뜨거운 토픽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왜 베트남에서 이렇게까지 파이코인이 주목받고 있는가? 단순한 채굴 앱 이상으로 이 암호화폐가 왜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배경과 진짜 의미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파이코인을 희망의 화폐라고 부를까요? 베트남처럼 개발도상국에선 그 질문이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베트남은 단순히 노드가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지금 암호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인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도약하고 있어요. 이미 2025년 6월 국회는 디지털 기술 산업법을 통과시켰고 2026년부터는 암호자산을 공식적인 재산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시민들의 움직임이 정부보다 먼저였다는 점이에요. 정부가 법을 만들기 전부터 베트남 사람들은 이미 파이코인을 깔고 채굴하고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규제 이전의 시장이 먼저 열리고 정부가 그걸 뒤따라 합법화하는 흐름처럼요. 그리고 그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파이스캔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총 노드 수는 무려 91만 8천 개 이상입니다. 서울, 도쿄, 로스앤젤레스, 싱가포르, 미국 전체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죠. 심지어 하노이 하나만 해도 27만 개, 호찌민은 21만 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특정 도시에 이렇게 많은 노드가 밀집된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작 활성화된 노드는 8천여 개 수준, 활성률은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하죠. 봐라, 다들 파이코인에 관심이 식은 거야. 하지만 진짜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파이코인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기대했던 만큼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자 채굴 보상이나 운영 이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일시적으로 노드 운영을 멈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계는 꺼졌지만 기대는 꺼지지 않았다. 노드는 단순히 앱 삭제처럼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잠시 멈춘 거죠. 기회가 다시 돌아온다면
특히 파이코인의 가치가 회복된다면 멈췄던 수십만 개의 노드가 다시 동시에 작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치 겨울잠에 든 에너지 저장소와도 같아요. 봄이 오면 언제든 일어날 준비가 된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의 휴면 상태인 셈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베트남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파이코인은 채굴 장비가 필요 없고 앱 하나만 깔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니 청년층, 농촌 거주자, 실직자 등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에게는 거의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보 유통 구조입니다. 베트남은 커뮤니티 기반 모바일 SNS 사용률이 매우 높은 나라예요. 파이코인은 이 네트워크 효과를 타고 번졌고 지금은 수많은 베트남 현지 채널과 유튜버들이 파이코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디지털 소셜 자산으로 확장된 겁니다. 세 번째는 정부 규제와의 미묘한 거리감이에요. 정부는 파이코인 결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이미 비공식적인 거래와 실물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건 단순한 범법 행위가 아니라 제도보다 앞서가는 생활 실험이에요. 사회가 먼저 움직이고 제도가 그걸 따라오는 전형적인 패턴인 거죠. 즉, 지금 베트남은 아직 정식은 아니지만 사실상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화폐를 스스로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파이코인이 있어요.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실험이 결국 제도로 연결된다면? 베트남이 파이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다음은 그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단순한 기대가 아닌 현실적인 조건과 변수를 통해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만약 베트남 정부가 파이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다면 그건 단순한 화폐 혁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사실 베트남 정부는 이미 첫 단추를 꿰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산업법의 핵심은 단순히 암호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법의 밑바닥에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국가 전략이 깔려 있거든요.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죠. 만약 파이코인이 정식 결제 수단으로 승인된다면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소상인 중심의 실물 경제 구조입니다. 하노이, 다낭, 호찌민의 로컬 카페, 레스토랑, 마사지숍, 숙박업소 등 이미 일부 상인들이 파이코인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현실에선 사실상의 화폐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들이 파이코인을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환율 리스크, 카드 수수료, 세금 구조 등에서 자유롭고 무엇보다 P2P 기반의 직거래이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이걸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인다면 소규모 상인과 개인 자영업자들이 단번에 디지털 경제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파이는 명실상부한 실물 결제 수단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제기하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파이코인 가격이 너무 불안정하지 않아? 맞습니다. 가격이 급등락하고 유통 가치가 고정되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선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통화란 건 교환의 기준 단위로 기능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제시되고 있어요. 바로 레이어 2 기반 스테이블 코인 연동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실제 결제는 파이코인으로 이루어지되 그 순간 자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되어 상점 측에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파이로 결제하고 상인은 가치가 안정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구조인 거죠. 이 기술은 이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실현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불안정한 가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시세가 오르든 내리든 결제 시점에 정해진 금액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는 가치 손실의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죠. 또 하나는 규제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파이코인을 직접 결제 수단으로 쓰면 불법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되는 구조라면 제도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유통 자산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안정된 디지털 화폐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상인들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파이코인을 받자마자 즉시 환전돼 실질 가치가 보장되니
비즈니스 입장에서도 복잡한 환율이나 시세 변동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레이어 2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이 결합된다면 베트남 같은 시장에선 파이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현실적인 일상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돼 있고 사용자들은 스스로 실험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는 점점 그 움직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고 있는 지금 파이코인이 베트남에서 만들어내는 변화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실물 경제로 연결되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글로벌 사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지지 않나요? 왜 하필 베트남에서 이런 변화가 가장 먼저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파이 생태계의 중심국으로 떠오르게 되었는지 말이죠. 그 배경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이 파이코인 생태계의 실험 국가가 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경제 구조, 사회 분위기, 디지털 환경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나라의 조건은 세계 수많은 개발도상국들과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제부터 말씀드릴 1파이코인의 실제 가치에 대한 감각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체감 가치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현재 파이코인의 원화 시세는 약 650원 수준입니다. 상장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4,000원까지 찍기도 했죠. 국내에선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시세가 떨어진 동전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선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트남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약 400에서 500만 동, 한화로 치면 약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예요. 즉 1파이코인이 650원이라면 약 450파이만 있어도 한 달 월급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체감 가치로 보면 파이 한 개가 하루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무게를 가진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하루 1파이를 채굴하고 있다면 그건 곧 매일 한 끼 식사, 혹은 교통비, 혹은 커피 2잔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정도 금액은 한국에선 잔돈 취급을 받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실제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파이코인이 가지는 심리적 경제적 무게감은 나라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왜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이 먼저 반응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만약 파이코인이 베트남에서 실물 경제에 안착하는 데 성공한다면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케냐,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은 다음 실험지로 바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닙니다. 디지털 생존 전략의 글로벌 확장입니다. 자국 통화가 불안정하고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파이코인은 새로운 금융의 입구가 될 수 있어요. 결국 파이코인은 지금 선진국에선 투자 자산으로, 개발도상국에선 생활수단으로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감이 더 크고 절실한 쪽이 어디인지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파이 생태계가 어디서 더 빨리, 더 깊게 뿌리내릴지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경계에 서 있는 우리, 파이코인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미래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이 흐름을 마주해야 할까요? 그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마무리하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엔 은행이, 정부가, 기업이 돈의 흐름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사람들, 커뮤니티, 그리고 손 안의 작은 앱이 자산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다는 것. 그건 단순히 기술의 진화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화입니다. 베트남의 사례는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그 흐름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함께 움직일 것인가? 파이오니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선 파이코인으로 식사를 하고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교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단지 결제가 아닌 미래를 향한 작은 선언이에요. 나는 이 세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조용한 참여의 의지죠. 여러분도 이미 그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파이를 캘 때
정보를 찾을 때, 커뮤니티에 의견을 남길 때,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변화의 바깥이 아닌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이 흐름은 분명히 어느 순간 세상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진짜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그리고 당신 손 안에서 시작됩니다.